이제 두 번째 기조 강연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다음은 이제 작품을 통해서 현 시대에 다양한 문화가 빚어내는 충돌과 그 간극에서 탄생한 제3의 문화 혹은 혼종 문화, 그리고 그 끊임없이 탄생하는 동시대 새로운 사회 현상에 주목하고 계신 코디체 PKM 갤러리 작가님께서 기조 강연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메타버스 기반 디지털 예술과 NFT라는 주제로 강연 함께 하시겠습니다. 작가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기 마스크를 좀 잠깐 벗어도 될까요? 이게 말하다가 숨이 좀 아프니까. 예. 숨이 좀 차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여기 계신 분들하고는 뭐 조금 다른 관점이 되실 수도 있는데 예술가의 입장에서 본 그 디지털 아트하고 그 NFT에 관한 이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연초에 그 NFT에 엄청난 그 폭풍우 같은 예술계의 바람이 불어서 많은 그 젊은 예술가들이 지금 NFT 아트 쪽으로 이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 관점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슬라이드 좀. 네. 우선 우리가 잠깐 그 지난 역사를 한번 사회 변화 현상에 대해서 얼른 간단히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했던 일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얘기들은 아닙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 초 소위 현대 사회 또는 모던 소사이티라고 불리우는 그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면 크게 이제 산업에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그 이 농경 사회와 광업 사회 또 그 당시에 사용됐던 그 이 통화는 저기에 보이는 금화 같은 그런 이 가치 구조를 화폐 구조를 갖고 있었죠. 그랬다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산업이 이러한 그 이 인더스트리얼이라는 그 매스 프로덕션 그 대량 생산 체제로 이동을 하면서 갑자기 이 화폐의 단위도 금화해서 이 종이장으로 이 전환이 되게 됩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그 당시의 역사를 찾아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데 이 전환이 한 번에 된 것은 아니고요. 이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이 화폐 가치의 문제라든지 산업의 문제 그 사이의 충돌이 어마어마하게 혼란스러웠다라는 것을 아주 쉽게 역사책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 이 화폐라는 그 커런시를 과연 어떤 가치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했던 것들을 아주 쉽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상당 시간이 걸렸던 걸로 금화에서 종이로 가치가 이동하는데 상당 시간이 걸렸던 걸로 우리가 이 금방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자, 여기 feudalism이라는 그 이 봉건주의 사회에서의 그 이 정신계를 들여다보면 그 당시에는 the god oriented 신 중심의 그리고 왕권 중심의 royalism 또는 orangeism이라는 그런 그 왕권 중심에서 또 이 naturalism 자연주의라는 이런 정신계들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봉건주의 사회에서 모더니즘 그 모던 소사이티 현대 사회로 오면서는 갑자기 이 앞에 있었던 1, 2, 3번이 사라지고 저기에 보이는 것처럼 레셔널리즘 이성주의, 그다음에 휴머니즘 인본주의, 그다음에 세 번째 사이언티즘 과학 중심 사회 이렇게 정신계가 이동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와 같은 그 이 정신계를 그 당시에 모더니즘이라고 불렀습니다. 현대주의라고 불렀죠.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 당시에 이 현대라고 하는 그 이 리얼리티, 모던의 리얼리티가 뭐냐라는 것을 다시 찾아보면 신본과 왕권 사회의 흐름을 떠나서 인간 중심의 이성주의와 과학 중심의 테크놀로지 산업 자본주의로 이루어진 새로운 사회로 이동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지난 100년 동안 벌어졌던 일이다. 바로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위에서 말씀드렸던 현대주의라고 하는 모더니즘과 이 기술력이라고 하는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모더니티가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더니티만 가지고 우리가 모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셨는데 전부 지금 양복을 입고 앉아 계시거든요. 여기 지금 한복 입으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전부 양복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제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럼 서양 사람이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대답하라고 제가 여쭤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양복을 입었다고 서양 사람이냐 이거죠. 바로 여러분들의 그 이 정신계가 서양 사람이었을 때 서양 사람인 거죠.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모던이라는 것은 모더니즘과 모더니티가 공존할 때 가능한 것이지 모더니티만 가지고 우리가 모던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술적으로.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럼 모더니제이션은 뭐냐? 이건 소위 한국말로 현대화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것인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서양 사회에 압도되어서 한복을 서양식으로 개량한 개량 한복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개념이죠. 이건 모더니티도 아니고 모더니즘도 아닙니다. 그냥 흉내내는 거죠. 이것을 모더니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미술사에서 미학 쪽에서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정립하고 많은 학자님들이 이미 증명을 하고 이미 교육을 학교에서들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모더니즘과 모더니티와 모더니제이션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난 100년 동안에 있었던 모던 테크놀로지, 현대 이 테크놀로지에서 플러스 키 커런시, 중심 이 자본 가치가 이 달러라는 것으로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었죠, 화폐로.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세계관이 열리면서 여기 virtual economy, 가상 경제와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만나면서 지금 얘기하신 메타버스와 그 가치를 크립토 커런시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금화에서 이 커런시라는 종이 화폐로 이동했다가 크립토 커런시라는 가상 화폐로 지금 이동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그 중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더 혼란하고 우리들이 굉장히 혼동을 자주 일으키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 지난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와서 보면 결국에는 금화는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금의 가치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금의 가치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금화라는 우리가 통용을 하던 이 수단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2000년 우리가 21세기 시작했던 2000년 당시에 세계 부자들의 순위를 지금 매긴 것입니다. 시총으로 매긴 것인데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2000년에 이 시총을 보면 이 안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소위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한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코카콜라, 무슨 맥도날드, 나이키, 말보로, 멀세디스 벤츠 다 이런 것들, 토요타 다 이런 이 기존의 산업들이었죠. 그런데 이번 2021년 5월달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10대 기업을 뽑으면 이 안에 기존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인터넷 기업이에요. 딱 하나 있는 것이 3번인데 그것이 사우디 아람코라고 해서 원유 기름 파는 회사. 그거 하나 빼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산업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사라진 게 아니죠. 순위가 뒤로 밀렸다는 것이죠. 자, 이런 현상만 봐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Sooner or later, 머지않아서 곧 농경사회가 밀려가고 산업사회가 왔던 것처럼 산업사회가 주류가 되지 못하고 바로 이 메타버스를 기본으로 한 이 테크놀로지 사업들이 주류가 될 수밖에 이미 주류가 되었고 앞으로는 더 강세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아직 그것을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NFT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이런 혼란 속에 지난 3월 11일 날 크리스티 옥션에서 이 NFT 아트라는 이 명목으로 디지털 가상화폐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가지고 이 경매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숫자가 벌어졌습니다. 여기 비플이라는 어떤 사실은 이 사람은 엄밀하게 작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여태까지 전시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요. 미술가로 활동해 본 적도 없고요. 실질적으로 그냥 집에서 컴퓨터로 그냥 뭐 컴퓨터 디자이너도 아니고 그냥 그 이 소위 그 소프트웨어 이 그림 그리는 걸로 이렇게 그림 그리는 그 쉽게 얘기하면 디지털 펜으로 이렇게 그냥 컴퓨터에서 마우스로 이렇게 그림 그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작품이 2000 몇 년입니까? 이 양반이 2009년에 자기가 이거를 인류 최초로 디지털 아트를 시작했다. 자기가 디지털 아트의 창시자다. 2009년에 뭐 이러한 명목을 내세워서 이 사람의 작품이 제가 지금 찾아보시면 금방 인터넷에 나오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책상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어서 손으로 제가 지금 숫자를 잊어버렸어요.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잊어버렸는데 4만 몇 천인가 뭐 이렇게 이더리움에 팔렸대요. 근데 그 숫자를 이 당시 달러로 환산을 해보니까 그게 한 4,700억, 4천 몇백억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 이 기록이 모든 그 경매장의 기록을 그 기존에 있었던 경매장의 기록들을 다 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미술계에 아주 혼란이 일어났죠. 혼란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연 이 사람이 한 것이 디지털 아트 맞냐? 엄밀하게 얘기하면은요, 이 사람은 그 디지털 오리엔티드 비헤이비어, 즉 컴퓨터로 그림만 그렸을 뿐이에요, 마우스로. 다시 얘기하면 디지털리티만 존재합니다. 디지털리티만. 그냥 컴퓨터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그냥 양복을 입고 계셨다는 얘기죠. 예, 디지털리티. 예. 야, 그렇다면 이 디지털리티 그냥 아무나 컴퓨터로 그냥 막 하면 다 디지털 아트냐? 이 바람이 부는 바람에 지금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지금 전 세계의 그 젊은 애들이 그냥 뭐 무조건 다 컴퓨터로 그리거든요. 그럼 다 자기가 디지털 아트라고 그렇게 내세웁니다. 그래서 지금도 NFT 그 채팅방 같은데 들어가 보면 뭐 난리가 났어요. 아이들이 그냥 뭐 계속 그냥 하루에도 뭐 10개씩 어떤 날은 막 하루에 100개씩 올려 아이들이. 컴퓨터로 그냥 막 그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컴퓨터 펜으로 이렇게 마우스로 막 그리면 디지털 아트다. 그리고 그냥 NFT 등록 하나 하는데 뭐 10,000원쯤 하나요? 예. 그냥 NFT 등록만 하면 그게 다 디지털 아트다. 지금 이렇게들 해서 지금 뭐 전 세계의 그 NFT 아트가 지금 아주 혼란 속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혼란 속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의 가치가 4만 몇천 이더리움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이더리움을 달러로 바꿨어. 그랬더니 이게 7천억이 넘어.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4,700원 뭐 하여튼 넘어 뭐가 또 숫자가 그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왔단 말이죠. 이 두 개를 연결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얘기냐? 다시 100년 전으로 돌아서 역사를 찾아보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금화하고 달러 화폐하고의 연결성이 없어요, 엄밀하게. 그 당시에 굉장한 그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그 역사책을 찾아보면 뭐 당시에 뭐 포드 자동차를 하나 사려고 막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그 이 지폐들을 들고 가야 됐던 거 하면은 그 초창기에는 막 금화들을 막 이렇게 막 뭐 바구니로 들고 와서 뭐 물건을 사가야 되는 이런 막 혼란들이 벌어지거든요. 예. 이게 쉽게 얘기하면 가치 정립이 서로에 대한 정당한 가치 정립이 지금 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그러면 지폐라는 커런시와 크립토 마니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정립을 위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전쟁 중에는 말도 못하는 그 모순들이 일어납니다. 6.25 때 저희 그 부모님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본 거 보면 한국 동란 시절에 부산에 내려갔는데 아침에 쌀 한 대박을 살라고 뭐 돈을 뭐 어마어마하게 가져갔대요. 예, 뭐 많은 돈을 내고 쌀 한 대박을 샀답니다. 근데 오후에 쌀을 공짜로 나눠주더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최고의 재벌이라고 하는 삼성이나 현대 같은 그런 기업도 언제
그렇게 횡재라고 얘기하긴 물론 그분들이 노력하셔서 쌓은 결과지만 언제 급속도로 그렇게 큰 우리나라의 거대한 기업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 전쟁 시절이었습니다. 그 기회가 그런 우리가 상식적으로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일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이 둘 사이에 가치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쉽게 부안해동하는 막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는 그런 행동들은 굉장히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작가라고 하지도 않았던 작가 활동을 하지도 않았던 어떤 친구가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미국 경매장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미술계에 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 수십 년 또는 자기 일생을 바쳐서 또는 수백 년 동안 이 작업을 해오면서 그 역사 속에서 가치들을 인정받고 있었는데 이건 갑자기 그냥 이름도 없던 어떤 친구가 컴퓨터를 그렸는데 이 가치를 다 뛰어넘으니까 미술 시장에서 난리가 났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그런 미술계가 다 무너지게 생겼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화랑가의 특히 앤디 와홀 파운데이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앤디 와홀이 죽은 다음에 그 작업실을 뒤졌더니 앤디 와홀이 쓰던 아타리 컴퓨터가 있더래요. 아타리라고 옛날 컴퓨터 있죠. 예.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이 앤디 와홀이 자기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파일로 저장해 놓은 곳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작품을 사진을 찍어서. 예.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서 이렇게 가지고서는 NFT 등록을 해서 이걸 또 수백억에 팔아먹었어. 이건 뭐냐? 이 오리지널리티가 상실된 겁니다. 자, 그러면 앤디 와홀의 이 진짜 작품이 여기에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사진을 찍어서 컴퓨터로 이동을 했는데 이게 수백억이야. 그럼 이거는 뭐예요? 원래 있는 거는 이 말이 안 되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 개량 한복이라는 겁니다. 예. 이게 디지털라이제이션의 이 결과물이거든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도 뭐 굉장히 김환기인가 뭐 그 유명하신 분 돌아가신 분 그 선생님 작업을 막 우리나라 NFT 사업하는 사람들이 플랫폼에서 막 그거를 막 사진을 그냥 막 찍어가지고 그걸 컴퓨터로 해서 NFT로 하겠다고 했다가 말도 안 된다. 이게 지금 뭐 앞뒤가 안 맞. 이게 상식이 아니다. 막 이래가지고 막 신문에서 막 논쟁이 벌어져다가 결국에 이건 사기다. 그래가지고서는 취소해 버렸어요. 자,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트에 있어서 본질의 문제를 따지거든요. 물론 큰 틀에서는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일상생활에서는 뭐 디지털리티만 갖고 우리가 뭐 그냥 이렇게 한국 사람도 양복 입고 다닐 수 있고, 예. 또 뭐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처럼 그냥 개량 한복을 그냥 만들어서 우리가 이게 한복이다, 한복꽃이도 아닌데, 한복이다 이렇게 해서 입고 다닐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예술이라는 것은 그렇게 따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술품에 그 의미를 두는 이유는 일상생활하고 또 다른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거기에 일생을 바치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거기에 타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고요. 거기에 타당한 어떤 이 존중을 받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냥 뭐 예술 아무나 해도 되죠. 뭐 물깔만 칠하면 다 예술가죠. 네. 네. 동양화로 서양화 그려도 되잖아요. 동양 물감으로. 그럼 예술이죠. 뭐 아무나. 그렇게 해서 그걸 현대 예술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은. 그런 문제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디지털리즘이 뭐냐?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금방 얼른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너무나 다 아시는 거죠. 유비쿼터스입니다. 아시죠? 설명 안 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인터넷. 예, 모든 사람이 어디다 접속할 수 있고 거기에 있는 모든 정보는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것이 기본적인 성격이죠. 두 번째는 데이터 멀티플라잉이라고 해서 데이터들을 연결을 통해서 또 다른 데이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겁니다. 한 10년 전에 구글에 들어가서 코디 초이를 치면은 연관 검색어가 한 서너 페이지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요즘 코디 초이를 치면
그것이 서로 데이터와 데이터가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산을 통해서 쭉 진행돼서 요즘 한 20-30페이지 나올 거예요. 연관 검색어가. 앞으로 점점 많아지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좀 전에 설명하셨던 AI입니다. AI. 예. 이 데이터들이 서로 연결돼서 그 안에서 스스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디지털리즘, 과거에 모던 때 이성주의, 과학중심 사회, 인본주의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이 그 정신계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디지털리즘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것을 저희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현대 사회의 흐름을 떠나서 유비쿼터스 환경 속에서 데이터 중심의 AI를 통해 가상 사회, 문화, 경제의 세계관을 갖는 것입니다. 예. 인터넷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 그 두 번째 그 누구죠? 그 미국의 어떤 그 사람이 인터넷이 확장된 것이다.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바로 전에 그 강의해 주신 분에 보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인터넷으로 우리가 단순 이 어떤 그 행위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같은 분들에 의해서 기술력이 확장됨에 말미암아 이제 그 안에서 문화, 경제, 사회, 우리 일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거기서 할 수 있게 되는 또 다른 세계가 만들어진 거죠. 그게 메타버스죠. 그게 메타버스 세계관입니다. 그 세계관은 뭡니까? 다시 얘기하면 디지털리즘과 디지털리티가 함께 공존하는 세계관이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세계관 안에서 우리가 지금 혼란을 일으키는 몇몇 가지의 문제가 이런 것들입니다. 유비쿼터스 인터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정당화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 공유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벌어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책을 안 봐요. 예. 정말 저는 속상합니다. 제가 몇몇 그 이 저서가 있는데 예. 이 책을 제가 쓰기 위해서 제가 한 30년 공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0년 동안 공부한 내용을 그 책으로 옮기는데 한 3년 7-8개월이 걸렸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해요. 그 제 책들을 많은 대학에서 지금 그 교과서로 사용하시면서 강의들을 하고 계신데 제가 그 수업을 요즘을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과제를 내주거든요. 책을 읽어오십시오. 안 읽어와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치면 벌써 그 이전에 제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정리를 해서 요점 정리해서 줄거리까지 해가지고 결과까지 비평까지 다 쓴 그 데이터들이 그냥 막 돌아다니니까 아이들이 기말 시험을 그냥 데이터 다운로드 클릭 해가지고서는 그냥 쭉 연결해서 가져와요. 근데 내용이 다 맞아요. 제가 그거를 학점을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아시지 않습니까? 요새 책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그 데이터 안에 다 있어요. 너무 억울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몇십 년 동안 죽도록 공부해서 써놓은 내용들이 데이터로 다 정리가 돼 있고 그 데이터만 공유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는 막을 수가 없네. 인터넷에서. 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난 100년 동안 자본주의 사회가 기축통화라는 그 스탠다드 커런시라는 달러를 만들어 놓고 굉장히 많은 불공정 거래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달러가 올렸나 내렸나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그 과정에서 사실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자본주의의 불합리성들이 지난 100년 동안 드러났습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카모토라는 일본에 실제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죠. 그때 썼던 기법이 블록체인, 여러분들 다 아시는 특수 암호화를 시켜서 소수점 8자리까지 해서 만들어서 이 어떤 그 고유 식별 번호를 만들어서 연산에 의해서 계속 나오게끔 16,000개인가요? 뭐 이렇게 했죠. 비트코인이. 그래서 이것은 미국 정부의 달러의 조종을 받지 않는 그런, 그래서 어떤 자본주의의 불합리성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비트코인을 만들어냈습니다. 크립토머니죠.
그다음에 이더리움 너무나 잘 아시죠? 이더리움은 그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 이 거래를 성사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이 어떻게 하면은 이 크립토 커런시를 이렇게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끔 하느냐는 거래 시스템을 만든 것이거든요. 스마트 컨트랙. 거기에서 non-fungible token이라는 NFT라는 것이 등장했죠.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NFT 설명하겠습니다. 결국 요 밑에 빨간 것만 보시면 됩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넷이 등장하고 초창기의 모든 데이터가 거기에 올라오면서 이 데이터들의 공유 때문에 데이터의 가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보 공유를 통해서 정보 가치의 희석에 대한 고민과 논쟁이 시작되죠.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비트코인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비트코인은 정부나 중앙은행,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개인 간의 빠르고 안전한 거래를 가능하게 해서 이 정부가 원하면 더 찍어낼 수 없는 기성화폐와는 달리 뭐 이렇게 해서 2,100만 개군요. 제가 16,000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나이가 들다 보니까 숫자를 자꾸 잊어버려요. 이거 보지 않으면. 예, 어쨌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예,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좀 여쭤봤더니 그다음에 이더리움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이를 한번 보면 이거 블로가 아니라 블록체인을 통해서 결제나 거래 관련 시스템, 즉 디지털 화폐로 화폐의 기능의 중심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쓰던 기축통화라고 하는 그 달러를 벗어날 수 있는 자본주의의 그 불합리성을 벗어날 수 있는 그걸 만들었던 것이고,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거래나 결제뿐만 아니라 계약서, SNS, 이메일, 전자투표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확장해서 이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거래를 볼 수 있는 이 플랫폼을 만든 거 아닙니까? 플랫폼. 예, 그게 스마트 컨트롤 아닙니까? 예. 그래서 결국에 이 거래가 공정한가 안 한가를 우리 스스로 이 정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축통화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낸 것이에요. 다 아는 얘기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NFT의 문제는 그렇다면 이 정보가 이렇게 남발이 되고 아무나 다 가져갈 수, 국민학생도 가져갈 수 있고 대학생도 가져갈 수 있다면 뭘로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는 그런 얘기들 하죠.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답답해하십니다. 선생님, 제가 요새 의사 생활을 못 하겠어요. 왜 그러면 환자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하세요. 오시기 전에 벌써 어디 아프면 그 네이버 선생님한테 물어본대요. 그럼 이럴 때는 뭐 이렇게 하고 무슨 과일을 먹고 무슨 잠을 몇 시간 자야 되고 다 이거는 무슨 병이니까 이렇게 다 나와 있답니다. 그러면 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의사 선생님이 제가요 네이버에 물어봤더니요 이럴 때는요 이게 배탈이라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맞습니까? 의사 선생님보다 더 정확하대요. 이렇게 데이터들이 지금 공유되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그럼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4년에 미국에 있는 뉴 뮤지엄에서 7&7이라는 7명의 테크놀로지션,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션과 7명의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이 모여서 이 데이터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게 하겠는가,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으로 발표한 것이 바로 고유 식별 번호를 넣어주자, 고유 식별 코드를, 즉 NFT의 시작이죠. 이렇게 해서 이것을 뉴 뮤지엄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2014년에.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후에 2017년서부터 이제 NFT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서 이 결국에 이 알다시피 데이터는 복사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다 똑같으니까, 똑같은 거니까 어느 게 오리지널이고 어느 게 이 카피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떤 데이터를 올리게 되면 예술가들 같은 경우에 거기를 이 식별 번호를 입력해주는 그런 그 플랫폼, NFT 플랫폼이 등장을 하면서 거기에 식별 번호를 넣어서 이것이 오리지널이다 이렇게 이 설정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가치를 갖는 거죠. 그 나머지는 전부 카피고.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카피하고 오리지널하고 똑같은데 카피가 그럼 아무나 막 카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닙니다. 굉장한 가치가 있습니다. 많이 카피해 주시면 카피해 줄수록
이 NFT 오리지널은 더 가치를 갖게 됩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모나리자 오리지널 페인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나 혼자만 알아요. 그런데 그냥 모나리자 이 그림이 잡지에도 나오고 영화에도 나오고 사진으로도 나오고 인터넷에도 모든 사람이 모나리자를 알게 돼요. 그러면 내 오리지널 페인팅은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들 세계적인 컬렉터들이 유명한 명작을 사게 되면 자기 작품을 전시에 돌려요. 전 세계 미술관에. 그러면 떠날 때는 10원이었는데 전 세계 미술관에서 한 바퀴 전시를 하고 돌아오면 1억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명성이 올라가는 거죠. 자, 이런 가치로 NFT의 가치를 고유식별화시켜서 Non-Fungible Token 이렇게 불러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드디어 미술 시장에서 가상 시장과 디지털 아트에 대한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아, 이거구나. 바로 이 NFT를 이 안에서 얼마든지 가상화폐로 이 시장이 가능하구나. 예, 이게 가능하구나. 아마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한 20년, 10년 후에는 그냥 아무거나 다 NFT를 할 거예요. 예. 그냥 옷도 NFT하고 사진도 NFT하고 그냥 뭐 내 얼굴도 NFT하고 그냥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내 식별번호 이건 내 거라는 것을 이 해주는 어떤 이것은 내 것이다라는 증명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런데 그 입장에서 지금 이 디지털 아트가 제일 먼저 선두에 섰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술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가치를 따질 때 그 가치를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지 아무거나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라이제이션도 NFT가 될 수 있고 디지털리티도 NFT가 될 수 있지만 예술은 적어도 디지털리즘과 디지털리티가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대 미술도 아무나 찍찍 그림 그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뚝뚝뚝 저기 앤디 워홀 그림 뭐 이거 나도 하겠네. 그 집에 가서 그냥 뭐 프린트로 하면 자기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왜 앤디 워홀의 그림과 여러분들이 카피한 거는 실크 스크린한 거는 가격이 다르냐고, 왜 가치가 다르냐고. 그것은 그 앤디 워홀이란 작가가 그 작품을 하기 위해서 쭉 쌓아 올린 그 사람의 정신계와 역사와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추상화 같은 거는 인터넷에 올리면 그래요. 4살짜리가 그린 이 추상화와 유명한 예술가가 그린 추상화를 구별하시오. 구별 못해요. 똑같아요. 어떨 땐 더 4살짜리가 그린 게 더 훌륭합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 것을 예술가의 것을 예술이라고 우리가 인정해 주냐 말이죠. 그것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예술의 정신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엄밀하게 이 디지털 아트는 디지털리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디지털 아트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국민학생도 할 수 있고요, 중학생도 할 수 있고요. 그냥 저보고 하라 그러면 지금 나가서 한 100개쯤 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은 제가 어떻게 이 데이터베이스 페인팅을 만들었나를 보여주는 도표인데요. 제가 이 데이터베이스 페인팅은 디지털리즘과 디지털리티 두 가지를 가지고 1997년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정확하게는 98년과 99년에 첫 번째 작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당시에 여기 보이는 그 조그만 아이가 제 아들이었는데, 제 아들이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하루는 저랑 같이 그 브랑스에 있는 그 뉴욕의 그 브랑스에 있는 동물원을 놀러 갔어요. 갔다 오더니 그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 나는 호랑이가 제일 좋아. 타이거는 막 그러는데 무섭고, 난 호랑이 정말 무서워. 정말 좋아. 그러면서 막 너무 좋아하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호랑이가 어떻게 생겼더라? 어떻게 생겼어 호랑이가? 했더니 이른다고 그러면서 막 흉내를 내면서 자기가 눈으로 본 것을 머리로 막 상상을 하더라고요. 현대 미술가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머리로 상상을 하고요,
눈으로 보고 머리를 상상해서 그것을 그림으로 이동을 했죠. 근데 이 아이는 눈으로 보고 머리를 상상하더니 집에 오더니 그림을 그리겠다고 하더니 컴퓨터를 탁 키더니 유치원에서 배운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타이거 치니까 타이거 데이터베이스가 쫙 나와요. 데이터가. 그러니까 클릭 다운 이쪽에 정글이 나와 클릭 다운 하더니 지금 보이는 요런 호랑이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얘네들은 상상력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창조가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21세기의 모든 창조의 기본은 데이터베이스부터 시작하는구나. 상상력이 아니구나. 과거에는 상상력에서 창조력이 시작됐지만은 그 이전에는 눈으로 보는 것에서 상상력이 시작됐고 현대 미술은 상상력에서 창조력이 시작됐다면 21세기는 데이터를 근본으로 창조력이 시작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데이터를 제가 어떤 레벨 통해서 큰 사이즈로 바이틀리 익스텐션에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큰 사이즈로 늘린 다음에 그것을 이 연산 멀티플라잉 디퍼런스라는 이 연산법을 통해서 여기 지금 A- 뭐 이쪽 도표가 있죠. 그렇게 해서 저만의 데이터로 변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니시스 데이터라고 불렀고요. 이 과정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2006년인가요? 2004년에 이 사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만들었던 방식하고 똑같은 방식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변형된 데이터를 가지고 지럴 들루지의 리조메 방식을 가지고 리조메 스트럭처, 여러분들이 아시는 웹 스트럭처라는 거죠. 리조메 스트럭처를 가지고 쭉 연결을 시켰어요. 그것이 소위 2014년에 이 이더리움이 만들었던 스마트 컨트롤하고 똑같은 시스템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진행해서 결국에 이 호랑이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남들은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아시죠? 여러분들은 컴퓨터 하시니까 이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3년 걸렸습니다. 3년.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99년의 데이터베이스 페인팅입니다. 손으로 그린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연산과 그 다음에 리조메 스트럭처로 이동하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1000번에서 한 460번에서 1000몇백 번까지 반복을 하면서 결국에 이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페인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상상력도 존재하지 않고요. 디지털라이제이션 없고요. 디지털리즘과 디지털리티만 존재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99년에 이와 같은 결과론적인 이 데이터베이스 페인팅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습니다. 넘기시죠. 예. 그 당시에 또 만들었던 그 데이터베이스 페인팅이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전에도 쭉 이런 이 페인팅들을 지난 한 27년 동안 전 세계 이 유럽 여러 유수한 미국 미술관들에서 꾸준히 전시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계속 20몇 년 동안 외면을 당해 왔었죠. 이게 뭐냐?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자, 그러나 이 앞으로는 상황이 많이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자, 요까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2002년에 장 보들레르 세계적인 석학 시뮬라시옹을 쓰셨던 장 보들레르 선생님하고 같이 심포지움을 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세계는 더블 브레인 시스템으로 이동할 것이다. 즉 이중 뇌 구조가 될 것이다. 실제와 가상이 공존하는 세계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심포지움을 얘기했던, 그리고 이 앞으로는 이중 경제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2002년에 보들레르 선생님하고 같이 이 심포지움에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제어의 내용이었고 보들레르 선생님은 다른 내용을 그 당시에 발표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사회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기록들까지 제가 디지털 아트가 NFT와 구별돼야 되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NFT 아트와 구별돼야 하는 그런 관점을 조금 짚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가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얘기죠. 가격 전쟁과 가치 정립, 데이터의 가치를 정립해야 되고, 이 크립토 커런시와 화폐의 이 가격 전쟁이 빨리 끝나서 이것이 어떤 수준에서 우리가 이 가치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곧 그렇게 될 것이다. 머지않아서 이렇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약간 시간이 넘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